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네, 민주당이 서울 중성동 갑에 공천을 신청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대신에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했는데요. 이 비명계 공천 배제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 내용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배제 논란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었던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공천 갈등을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당도요.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에서 살아나면서 이른바 친윤 희생론 무색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안성의 스타필드 체험시설에서 번지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 바퀴가 빠져 관광버스를 덮치면서 2명이 사망했는데요. 일상 속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성동 갑 지역구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하면서 친문계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또 다른 친문계 고민정 의원은 최고위원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계파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29일까지 복귀하라는 최후 통첩에도 사직서를 낸 전공의수는 큰 변동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계약을 포기하는 식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진료유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공의들을 대신해서 간호사가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법적인 보호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들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을 줄여주는 특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SPC그룹 자회사가 파리바게트 제빵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황재복 SPC 대표이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입니다.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7,200만 원을 넘기면서 2년 만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한 투자가 늘 것이라는 낙관론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분석입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경질 이후 새 축구대표팀 감독을 물색하고 있는 축구협회가 잠시 뒤 회의를 열고 임시 감독을 누구로 선임할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전쟁과 재난으로 담요 한 장 챙기기 어려웠던 아이들은 이 겨울을 얇은 텐트에서 보내야 합니다. 무거운 눈의 무게로 지붕이 무너지고 얼음이 녹은 차디찬 빗물이 발목까지 고이는 이곳. 배고픔까지 견뎌야 하는 아이들에게 추위는 더욱 매섭게 느껴집니다. 후원 문의 080-757-0119 1933년 아인슈타인의 도움으로 설립된 국제구조위원회는 대피소를 마련하는 한편 담요와 난방기 등의 방한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전쟁으로 추위와 배고픔을 견뎌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지금 전화 주세요. 후원 문의 080-757-0119 국제구조위원회. 갤럭시가 생각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은 바로 당신이에요. Me? 물론이죠. 당신은 예술가예요. 새로운 시도에 열려있죠. I'm live. I have a play this weekend. 갤럭시 AI와 함께 더 엄청난 걸 할 수 있어요. 무한한 상상력을 펼치게 되겠죠. 갤럭시 AI의 끝없는 가능성,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바로 당신으로부터.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이럴 때 이가탄이 필요합니다. 이가 튼튼 이가탄. 잇몸병엔 이가탄. 타이어뱅크 창립 33주년 3천만 명 돌파. 타이어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다양한 경품이 와르르.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아,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관진 프리미엄. 내일 잘 먹을 일이는데. 내일 촬영 있는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편안하다. 유쾌 상쾌 통쾌. 연비엔 메이킹.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문은 핵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마를 선언했죠. 그리고 지금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서울 중성동 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임 전 실장을 이 지역구 공천에서 배제한 건데 계파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규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임 전 실장이 이미 출사표를 던졌고요.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었는데 공천장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계파 갈등의 뇌관으로 꼽혀온 서울 중성동갑 지역구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전략 공천한 겁니다. 전 위원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현주 전 의원과 함께 총선 국면에서 민주당 내 여전사 3인방으로 불리는 인물인데요. 이곳에 도전장을 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민주당 후보로 이 지역에 출마하는 게 무산됐습니다.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내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 오늘 또 대부분 이 지역에 대해서 앞서 당 지도부는 임 전 실장에게 서울 송파갑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의 전략 자산인 만큼 상대적 험지에서 뛰어달라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임 전 실장은 서울 중성동갑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친문 등 비명계도 이 지역구에서 경쟁력이 높은 임 전 비서실장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전략공관위의 발표로 당장 친문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직에서 사퇴했는데요. 최근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일단 선거 운동을 중단하고 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지만 비명계 찍어내기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의원총회는 성토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명계 다수가 포함된 하위 20% 명단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등을 놓고 거센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심사에 반발한 일부 의원들의 추가 탈당 기류와 맞물려 민주당의 내홍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친윤계 인사들이 잇따라 후보로 확정된 것을 두고서 희생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을 단수 공천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상대적으로 여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 용인갑 후보로 정해진 걸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선을 치른 지역구 현역 의원들도 모두 생환하면서 주류, 중진들의 희생이 없는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겁니다. 지도부는 후보들의 경쟁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은 물론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하지 않았느냐며 공천 과정에서 개파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거는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지역구 253곳 가운데 190곳 넘는 지역의 후보 선정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당 지지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서울, 강남권 공천은 속도 조절에 나선 모양새인데요. 당 안팎에선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예정된 쌍특검 재표결 전까지 내부 파열음을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인적 쇄신, 세대 교체가 없다는 비판을 의식해 국민 추천제 방식을 통해 새 인물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 경선 결과가 나오면 자연스레 무감동 공천이라는 지적이 희석될 것이란 기대도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은 전열을 가다듬는 게 우선이라며 서울 영등포을 당내 경선을 포기하고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가운데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삼은 만큼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넘어가면서 의료 차질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복귀하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와 의사들의 입장차는 좁혀질 기미가 없어서 환자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먼저 조용성 기자. 네,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환자 진료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지금 그곳 병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오늘로써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간 지 8일째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세브란스 응급실에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병상이 한 자릿수 정도로만 남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중증 환자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나선 이후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신규 환자 입원은 24%, 수술은 약 50% 감소했지만 모두 중등증 또는 경증 환자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99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사람은 전공의의 80.6% 수준이고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지만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72.7%에 달합니다. 정부는 특히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즉각 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필수 의료 분야의 의료진들을 위해 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 지원 인력 시범 사업도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간호사들의 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정해주고 법으로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지키고 있는 의료진들의 피로도는 점점 높아져서 한계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이 29일, 이제 모레인데 다시 한번 전공의들에게 돌아오라는 최후 통첩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가 돌아온다면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전공의의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여러분은 오는 29일까지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는 최소 3개월의 면허 정지를 비롯해 관련 사법 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에 의사협회는 면허 정지와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면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다리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의대 교수를 중심으로 의정 관계를 중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는데 의료계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협회가 대화 조건으로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이 최소 인원이라고 강조하면서 양측의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가뜩이나 의사 수가 부족한 비수도권 병원은 그야말로 초비상입니다.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네, 경북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에서 10,000명 가까운 전공의들이 이탈한 상황입니다. 대구 지역 병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경북대병원은 대구와 경북 지역의 권역 응급의료센터인데요. 아직 눈에 띄는 문제는 없는 상태입니다.
집단행동 첫날에는 혼란이 상당했었는데요. 대학병원 대신 2차 병원이 진료 수요를 받아내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나 중증 환자들의 우려는 큽니다. 대구에서는 대학병원 5곳을 비롯해 10개 수련병원에서 800명 넘는 전공의들이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병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 가운데 80% 이상, 많게는 90%가 병원을 이탈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의 절반 수준까지 진료를 줄이면서 응급이나 중증이 아닌 수술은 대부분 연기됐고요. 응급실 가동률도 평소의 절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생명이 걸린 상황,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많은 급한 환자들이 많겠어요. 아니 제때 치료를 못 받고 우리는 환자니까 의사를 보러 병원을 오는데 의사들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이번 주면 전임의와 임상의마저 계약이 끝나는데 이들마저 이탈한다면 사실상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 대구에서는 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소방청 자료를 보면 대구는 이번 사태 전에도 이런 사태가 비수도권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응급의료센터 과밀을 막을 수 있도록 급하지 않은 119 신고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현장 상황 알아봤습니다. 조용성 기자, 김근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과대 학생 500여 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 의대상황대책팀이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황을 파악한 결과 14개 대학 515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하고 48명은 철회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은 전국에 12,527건으로 동맹 휴학이 허가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학교는 전날보다 5개교 줄어든 6개교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수업 거부 학생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네, 어제 한 복합 쇼핑몰 스포츠 체험 시설에서 번지 점프를 하던 6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죠. 또 지난 주말엔 고속도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지면서 관광버스를 덮쳐서 2명이 숨졌는데요. 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또 어떻게 져야 하고 피해 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번지 점프하던 60대 여성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가장 큰 책임은 누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사건도 사실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지 못하고 위험관리를 철저하지 못한 인재의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8m 아래로 추락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직접적인 원인은 현재 구조용 고리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아서 추락한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안전 관련해서 장비를 일부 착용하긴 했지만 고리가 이제 빠져 있는 상태로 이제 번지 점프를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이런 안전고리를 착용을 하거나 안전에 대해서 대비해야 되는 책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는 경영주에게 있죠. 경영주가 직원들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이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이런 구조용 고리들이 제대로 착용되어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손님이 번지 점프 임할 수 있도록 이제 업무를 이행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직접적인 행위자인 그 당시에 이제 2명의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데 안전요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리가 미착용된 걸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안전적으로 완벽한지를 확인하지 못한 직원들이 일체적인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직원들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이 시설의 경영주가 이제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기 안에 화면을 보면은 안전매트가 깔려 있긴 해요. 그런데 그게 두껍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줄 하나에 의존해서 떨어지는데 일단 그 걸림 고리가 안 된다면 이 안전 매트라도 좀 받쳐줬다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런 시설도 좀 더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8m 위에서 떨어졌을 때는 지금 보시는 안전 매트만으로 사람의 신체나 생명을 보호하기 굉장히 미흡할 수 있겠죠. 보통 그런 경우에는 한
뭐 그물을 설치한다거나 조금 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기구들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락에 대비해서 안전을 지킬 만한 장치들은 좀 부족했던 걸로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매트만으로는 충격을 흡수해서 사람을 보호하기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는 시설 관리자가 안전 장비나 안전 기준을 다 충족했는지 여부 꼼꼼하게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게 번지 점프 같은 위에서 떨어지는 놀이기구의 사고가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견 가능한 사고에 대해서 안전 대책이 좀 미흡했던 점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경찰에서 조사 중이나 아직 초기 단계라서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그러니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부실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련 책임자들이 공동해서 연대해서 책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업무상 과실 여부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역대 번지점프 사고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때 사고 원인 규명 그리고 배상 절차는 어땠습니까? 사실 좀 안타까운 것이요. 우리가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2008년경에 전남 나주에서도 이 줄이 끊어져서 추락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가평에서는 안전줄이 연결되기 전에 이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고, 특히 이제 안전조끼에 연결된 코드 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해서 상해를 입은 사건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안전조치 부실로 이제 사람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크게 다치는 경우에는 보통 적용되는 법령이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치상입니다. 근데 치사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죽음에 이른 경우에도 이 법정형 자체가 징역 5년, 그러니까 금고 5년 이하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법정형도 좀 낮고 양형 기준도 낮아서 합의되면 처벌하지 않거나 합의되면 굉장히 약하게 처벌되어 왔던 전례들이 있어서 실제 실형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경영주들이 안전관리에 더 소홀할 수밖에 없고 위험성이나 이런 애견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번지점프 하러 가면요, 그 하기 전에 서약서 같은 걸 쓰거든요. 저희가 서약서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봤는데 그 그래프로 좀 보여주시죠. 그 서약서를 잘 읽어보면요, 이게 그 업체 측의 책임보다는 이용자 측의 책임을 좀 물리는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이런 서약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저 서약서는 이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면제하는 수준으로는 법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술 들어가기 전에도 뭐 서명을 쓰지만 실제로 의료 과실이 생겼을 때는 과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법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약서 자체는 큰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이 서약서가 가지는 의미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이제 잘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강경되거나 이제 과실상계 사유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서약서를 썼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이나 어떤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법에 규정된 일반 상식에 기초한 안전 수칙은 지켜야 되고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이 시설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60대 여성, 이 복합 쇼핑몰 유명한 쇼핑몰이잖아요, 스타필드요. 근데 이 스포츠 운영 업체가 이 스타필드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배상이나 보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이 복합 쇼핑몰 자체가 이제 직영을 하고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타필드도 일부 책임을 질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다만 단순히 입점 계약, 그러니까 임차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개별적인 계약을 형성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에 관련한 안전사고 책임을 전부 다 질 가능성도 있고, 특히 이런 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배상 책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일정 부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 조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정확하게는 경찰 수사 결과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실제 안전 기준이 어떠한데 그중에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다음 사건 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던 일인데요. 고속도로에서 달리던 화물차 바퀴가 빠졌습니다. 마주오던 관광버스를 받았고 사고로 2명이 숨졌는데, 이렇게 뭐 바퀴가 빠져서 사고가 나는 게 과거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사고이고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렇게 예기치 못하게 도로에서 저렇게 큰 바퀴가 날아올 것이라고 아마 운전기사도 예견하지 못했고 승객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인데 또 터졌습니다. 직접 맞은 운전사와 승객 1명은 사망한 상태이고 나머지 승객들도 좀 다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물차 바퀴가 이탈하는 사고입니다. 이 이탈한 원인은 결국은 정비 과정에서 점검이 부실했거나 정비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화물차 운전자는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이제 처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인데 특히 이 화물차에 대한 바퀴가 이렇게 자주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화물차는 종종 무거운 짐을 싣게 되고 이 무거운 짐에 의한 하중에 의해서 바퀴나 이런 데 가해진 압력이나 진동이 많다 보니까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진동에 의해서 이렇게 볼트라든가 너트 같은 거 느슨해지거나 이것이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정기 점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문제는 화물차 운전사들이 점검을 하거나 정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고자 제대로 안 하거나 부실하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면 저 바퀴가 빠지고요. 건너편 차선으로 이 바퀴가 튀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겁니다. 승객도 숨졌고요. 운전사도 숨진 사고인데 화물차 운전자는 정작 바퀴가 왜 빠졌는지 지금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안전점검, 정비 점검을 언제 받았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를 예정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내가 운행하는 차량의 과실, 하자, 결함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 차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정비를 철저하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했다라고 한다면 바퀴가 이탈하는 사고는 나지 않았겠죠. 지금 트레일러 바퀴 빠지는 이유가 이제 가변축이 빠져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화물차로선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운행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기 점검을 직전에 받았다. 그래서 나는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정비업체가 주어진 전문성에 의한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이제 책임을 검토해보는 부분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차량 바퀴가 빠졌고 가변축에 의해서 이탈 현상이 났기 때문에 입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화물차 운전자의 경우 이 사건 말고도요.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 받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좀 덜 수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함이 있고 그 차의 부실한 부분으로 남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책임을 질 수 있고요. 다만 책임을 지고 만약에 부실한 관리나 부실한 어떤 정비업체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한다면 구상권 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이제 책임이 배분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화물차 운전자들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보단 굉장히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이 사건도 바퀴가 굴러가다가 튕겨져 결국은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으로 달려오는 버스에까지 충돌이 돼서 가속도가 붙어서 사실 정면으로 붙었기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점이 있거든요. 종종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안타깝게 희생당하신 두 분은 배상을 그러면 누구한테 이 차주한테밖에 요구를 할 수 없는 겁니까? 일단은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그걸로 이제 커버되지 않는 부분은 직접적인 책임자인 이제 트럭 운전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트럭 운전사가 또 계약 관계가 회사에 소속되어 있느냐, 또 개인 차량이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타이어가 어디서 나온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가해 차량을 찾아낼 수 있었는데 고속도로에서 대형 차량들 낙하물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가해 차량을 찾기조차 어려운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미제 사건으로 남은 사건도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스프링이라든가 부품이 튀어나왔는데 어느 차량에서 이것이 나온지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통은 이제 CCTV라든가 블랙박스라든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렇게 날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부품 같은데 이제 일련 번호가 적혀 있거나 제품의 특징이 적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추적해서 가해 차량을 이제 특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그 가해 차량이 확인되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판스프링이라든가 이런 부품 같은 경우는 불법 개조하는 행위 자체를 저희가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실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렇게 갑자기 날아오면요. 화물 차량뿐만 아니라 사실 일반 승용차에서도 뭐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싣고 가다가 그 끈이 느슨해져서 뒷차에게 어떤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본인이 직접 충돌하지 않거나
직접 가행이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손해배상 책임을 많이 배상할 수 있다라는 점으로 이제 운행할 때 이렇게 시설물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통안전공단 자료를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자동차 안전검사, 화물자동차 검사를 좀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은 차량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강제성 있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화물자동차 관련해서 검사 미필 차량의 이게 예, 숫자를 지금 38만 보시면은 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은 정기 점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조항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는 규제책이 좀 더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도 굉장히 많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화물차들이 검사를 잘 안 받는 이유가 뭐 바쁘거나 일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비용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나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책임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소유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검사받지 않은 차량들 38만 대 넘는 걸로 자료에서 나왔는데 이런 차량들이 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 됩니까? 법에서는 가중처벌되는 조항은 없지만 결국은 이 검사를 받지 않은 책임 부분이 책임 비율에 높아지기 때문에 책임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특히 중과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상 양형도 높아지기 때문에요. 결국은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 내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는 인명피해든 물적 피해든 내 책임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운전을 할 때는 항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가볼까요? 얼마 전 음주운전하다가 배달기사 치어 숨지게 한 20대 DJ 알고 봤더니 또 다른 사고를 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이 됐다면서요? 네, 일단 전 사고가 있었던 상황인데 1차 사고라고 이제 명명을 드리면요. 1차 때 아예 이제 사람을 치고 도주치사, 소위 말하는 뺑소니 사고를 내다가 다시 운행을 하다 2차 사고를 발생시켜서 오토바이 배달 운전자분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점에서는 재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1차 사고를 내고 그 당시에 이제 구호 조치를 하거나 사고 조치를 했다라고 한다면 2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본인이 도주하고 음주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대를 잡다가 아까운 이 배달 운전기사를 사망하게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도 많고 재질도 나쁠 뿐만 아니라 2차 사고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뭐 강아지를 안고 있거나 경찰 협조에 불응하는 내용들이 이제 목격담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 후 재질도 굉장히 좋지 않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외에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도 굉장히 재판부에서는 양형 요소로 고려를 하거든요. 굉장히 엄중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고 현재 구속된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1차 사고 이어서 뺑소니하고 2차 사고도 수습도 제대로 안 한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연달아서 2차 사고 나면 이것도 또 처벌을 할 때 가중이 됩니까? 개별적으로 범죄에 적용된 혐의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위험운전 치사 사건도 있고요. 도주 치상도 적용되고 있고요. 사고 미조치, 음주운전, 그러니까 법 적용이 굉장히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단순한 사건보다 지금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피해를 야기한 다음에 피해 회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 이후의 조치도 적극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금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좋은 어떤 선고를 받기는 어렵고 적극적으로 이 피해 가족, 그러니까 유가족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벌 수위는 얼마나? 현재로서는 합의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요. 합의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배달 운전기사들이 탄원서를 다수 내면서 이렇게 음주한 상태에서 차량을 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 것은 우리의 직장에서 어떻게 보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행위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유명 DJ라고 알려진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유명세에 비추어서 또 더 강도 높은 사회적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실내 번지 점프 추락 사고 매번 이 여러 시설에서 안전 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특단의 조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며 2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현물 ETF를 통한 투자가 늘 거란 낙관론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54,000달러, 우리 돈 7,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지난 14일 52,000달러를 찍은 뒤 열흘간 박스권에 갇혀있던 가격이 하루 만에 5% 넘게 급등한 겁니다. 비트코인이 54,000달러를 넘긴 건 2021년 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2% 넘게 올라 3,2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물 ETF를 통해 지속적인 투자 수요가 몰릴 거라는 기대감이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승인한 뒤 한 달여간 9개 ETF에 몰린 돈이 50억 달러, 6조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비트코인만 100억 달러어치 갖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추가 매입 발표도 비트코인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이클 세일러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더 오를 거라며 비트코인 3,000개를 1억 5천만 달러에 더 사들였습니다. And now people are beginning to realize that there's 10 times as much demand for Bitcoin coming in through these ETFs as there is supply coming from the natural sellers who are the miners. 하지만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시대 금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사실은 진주일 수 있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양식이 가능해진 뒤 가격이 떨어진 진주나 아이폰 등장 이후 사라진 블랙베리 폰처럼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비트코인 값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칼럼은 비트코인이 희소성과 고유성이 뛰어나긴 하지만 베팅한다면 가능한 소액으로 투자하고 위험을 분산하라는 조언을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일본 증시를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장중 39,4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오늘 오전 10시 15분 전거래일보다 0.43% 오른 39,404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 39,426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어제 기록한 신고점인 39,388을 다시 넘어선 것으로 3거래일 연속 장중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미국 증시에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한 데 따라 반도체 일부에 매수세가 유입됐다며 다만 상승폭은 제한적이라고 전했습니다. 태원건설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기업어음 60억 원을 워크아웃에 따라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태원건설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으로 채권은행 등의 관리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제가 이행되지 않았다며 부득이하게 부도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어음은 상거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며 실사 과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4대 금융그룹이 회수할 수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대출 채권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과 신한, 하나와 우리 등 4대 금융그룹의 지난해 말 기준 추정 손실은 1조 9,66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작년만 1조 3,212억 원에서 1년 새 48.8% 급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추정 손실이 급증한 원인으로는 경기 둔화와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연체율 상승이 꼽힙니다.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건수가 600건을 넘고 요청 자금은 9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보조금 신청이 몰리면서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의 절반도 받지 못하고 또 아예 못 받는 기업도 상당수 생길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8월 서명한 반도체법. 미국 내 반도체 투자 장려를 위해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받아보니 기업들이 원하는 금액이 미 정부가 줄 수 있는 규모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At the outset, we said we would invest about $28 billion of the program's $39 billion in incentives for leading-edge chip manufacturing. But I want you to know, even though that sounds like a lot of money, the leading-edge companies alone have requested more than $70 billion.
보조금을 받으려는 반도체 기업들이 제출한 투자 의향서도 600건이 넘었습니다. 이러면서 원하는 보조금의 절반을 받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으로 보면 반도체법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는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로직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 2곳 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할 전망입니다. Leading edge logic chip manufacturing will put this country on track to produce roughly 20% of the world's leading edge logic chips by the end of the decade. 미국 상무부는 지금까지 영국 방위산업체 BAE 시스템스,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와 글로벌 파운드리스 세 곳에 대한 보조금 지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3월 말에는 삼성전자와 인텔, 타이완 TSMC에 대한 보조금 지급안이 발표될 것으로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YTN 종수입니다. 이른바 금사과, 금배로 불리며 치솟고 있는 과일 가격이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 자체가 줄다 보니 핵과일이 나오는 여름 이후에나 가격이 다소 안정될 걸로 보입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 큰맘 먹어야 살 수 있는 사과와 배. 명절이 지나면 내려갈까 했지만 마냥 그 가격입니다. 사과를 항상 먹고 있는데 너무 가격이 비싸니까요. 어떻게 가보니까는 한 알에 5,000원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갖고 길로 대체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생산되는 사과와 배는 저장했다 출하돼서 생산량이 줄면 가격에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핵과일이 나오는 올 여름에야 어느 정도 안정될 전망입니다. 7, 8월이면 아오리, 홍로, 양광순으로 이제 사과, 핵과일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금년도 적황이 양호할 경우에는 그 가격은 지금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신선과일 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며 냉동과일 수입량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냉동과일은 해마다 4%씩 성장해 왔는데 지난해는 6만 4천 톤으로 1년 전보다 6% 이상 늘었습니다. 가격도 낮은 편이지만 저장성이 높아 알뜰 소비자들에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냉동과일 중에 블루베리가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다음은 망고, 그 이외에도 딸기나 다른 품목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과일 가격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만큼 수입 과일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말까지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 톤을 추가 배정합니다. 또 대형마트도 할당 관세 물량을 받아 과일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바꿀 계획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SPC그룹 파리바게트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SPC 황재복 대표이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에 더해서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허영인 SPC 회장 수사 관련 정보를 빼내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검찰이 노조 탈퇴 강요 의혹 등으로 SPC 황재복 대표이사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황재복 SPC 대표이사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재작년부터 SPC그룹 자회사 PB파트너즈가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트 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는데요. 황 대표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이 같은 부당 노동 행위에 관여했을 뿐 아니라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명단을 한국노총 측 노조에 넘겨서 사측의 친화적인 조합원 확보를 돕거나 한국노총 측의 사측 입장이 담긴 인터뷰와 성명을 발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민주노총이 갈등 조장 행위를 했다는 등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나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10월에는 허영인 SPC 회장에 대한 강제 수사도 벌였습니다. 황 대표는 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 수사관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재작년 허영인 SPC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 중이었는데 당시 SPC 백모 전무와 국무회,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 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향응 620만 원어치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민주노총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다가 백 전무의 휴대전화에서 수사 정보를 빼돌려 황 대표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백 전무와 검찰 수사관 김모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황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뒤 노조 탈퇴 강요와 수사 정보 거래 의혹 등에 가담한 인사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황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SPC 허영인 회장 소환도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축구 국가대표팀 임시감독이 이르면 오늘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클린스만 감독 경질 이후 새 감독 선임 절차에 들어간 대한축구협회는 오늘 오후 2시 3차 국가대표 전략강화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전략강화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비공개로 진행한 2차 회의에서 정식 감독보다는 다음 달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을 맡을 임시감독을 뽑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의 결과 임시사령탑이 결정될 경우에는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임시감독으로는 박항서 전 베트남 대표팀 감독 등이 물망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한 달 만에 재개됐지만 10분도 안 돼 끝났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원래 간이로 갱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많은 시간을 줄 수 없다면서 오는 29일 공판 준비 기일을 열어 갱신 절차 방식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계 집단행동 현황과 대응책을 점검합니다. 네, 의대 증원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란 점을 거듭 강조할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정말 그 현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국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인 의료 개혁과 늘봄학교 문제를 우리 시도지사님들 또 우리 교육감님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늘봄학교 성공을 위해 시도 교육감님들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현장 상황을 토대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료개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의료는 복지의 핵심입니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대소도 안 됩니다. 우리 헌법 제36조 3항은 국민이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와 국가의 보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가 모든 국민이 필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정한 지역 어디에서나 공정한 의료 서비스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할 책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합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의료 취약 지역에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해서 공정한 의료 서비스 접근권을 보장하는 데 약 5천여 명의 의사가 더 증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만 보더라도 급속하게 진행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만여 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여러 전문 연구의 공통적인 결론입니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또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의사 고령화도 심각해서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35년에는 19.8%에 이르게 됩니다.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 경험을 가진 의사가 많이 나와야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그리고 의과학자 양성도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의과학과 첨단 바이오 산업은 우리에게 또 미래 청년들에게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1명입니다. 의사 수로 환산하면 1.6명의 5만 배를 곱하면 약 8만 명 이상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연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후가 됩니다. 2051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합니다.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안에 대해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 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입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 이러한 사명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시도지사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집단 행동에 나선 전공의가 많은 서울 대형 병원은 중증과 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른 종합병원 등은 현재 운영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는 인근의 병의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현장 혼란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각 지역의 상황을 공유해 주시고 개혁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늘봄 학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 돌봄과 교육을 부모에게 맡겨두는 페어런트 케어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 돌봄 체계가 정착되면 부모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 돌봄 체계의 핵심으로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고 시범 사업을 통해 현장을 점검해 왔습니다. 저도 작년에 수원의 늘봄 학교를 방문했고 지난 5일에는 또 하남의 늘봄 학교를 찾아서 현장을 살피고 민생 토론도 한 바 있습니다. 아이들이 방과 후에 방황해하지 않고 학교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고 즐겁고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생 토론회에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모두 한 목소리로 국가 돌봄 체계를 확대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이번 1학기에는 2천여 개 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더 많은 학교들이 참여해서 총 2,700여 학교에서 이번 1학기 늘봄 학교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교만큼 안전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학부모는 돌봄 걱정 없이 마음껏 경제 사회 활동을 하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학교가 늘봄 학교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봄 학교의 준비 상황을 점검해 보면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장 지역별로 참여하는 학교 수의 차이가 크고 또 준비 상황도 지역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 살든 학부모들의 염려와 고민은 다르지 않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혜택을 누리지 못하거나 또 정책 품질에 차이가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문제만큼은 정치 진영을 다 떠나서 또 이런 이해득실도 다 떠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 합니다.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만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 대학, 민간, 전문가, 국민 여러분까지 우리 사회 전체가 한 마을이 되어서 소중한 아이들을 길러내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아이들을 위한 재능 기부에도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기회가 되면 동참할 생각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협력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늘봄 학교를 뒷받침하는 촘촘한 협조 체계가 잘 가동되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학부모님,
또 선생님, 늘봄지원센터 직원분들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시도지사님들과 시도 교육감님들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두 모이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니만큼 현장의 상황을 잘 점검해서 늘봄학교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제 모두 발언 들으셨는데요.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이 의료개혁 관련해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는데 국민과 지역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헌법적인 책무를 위한 최소한의 규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리고 늘봄학교와 관련된 언급도 있었는데요. 예.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 시간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방에서는 큰 추위 없이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하늘은 흐리지만 날씨는 비교적 포근하겠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상암 하늘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늘이 일단 흐려 보이고요. 큰 추위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뒤로 서울 하늘이 구름에 가려져서 다소 어둡게 보이실 텐데요. 이 구름 사이로 햇볕이 내리쬐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상 8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무척 크게 벌어지는 만큼 해가 지면 날이 금세 쌀쌀해지겠습니다. 감기 등 환절기 질환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은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늘에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도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눈비는 오락가락 이어지다가 낮 동안 점차 잦아들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지만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2도, 대전 0도, 대구 영하 1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9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에는 또다시 전국에 추위를 부르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3일절 연휴에는 꽃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특히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선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거대 여야 정당의 공천이 7부 능선을 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 공천 배제, 비명행사 논란으로 갈등이 커지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서른, 박용진, 윤영찬 등 이 비명계 의원들이 경선에서 불이익이 큰 현역 하위 평가를 받은 데 이어서 오늘 친문계의 핵심으로 불리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을 신청했던 중성동 갑의 전현희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면서 계파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천 갈등 속 최고위 회의에 불참했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이나 후보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뇨한 혁신위 때 나왔었던 친윤 중진 희생론은 온데간데 없고 권성동, 이철규, 윤환홍, 이원모 등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공천을 받으면서 이른바 윤심 공천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상대 당의 공천을 비난하면서 아전 인수식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이재명 개수장 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오늘 발언 듣고서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쳐내는 식의 그런 식의 피를 보는 공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바라시나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공천에 있어서는 감동적인 공천이라는 것은 조용하고 승복하는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여당같이 일사불란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갖고 비대위원장이 당을 운영하고 원내대표 그대로 집행하는 그런 구조에선 다툼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민주정당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 의견이 충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요. 총선이 이제 4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공천 작업 속도가 붙으면서 논란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하게 출마 의지를 밝혔죠. 서울 중성동 갑이요. 그런데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을 추천 의결하면서 당 내용이 더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이요. 대부분 공천에서 살아나면서 이른바 친윤 희생론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서정욱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민주당 전략공천 지역 발표했는데 그 지역이 서울 중성동 갑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곳이죠. 오늘 공천 발표 내용을 듣고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구 갑에 전현희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대전 중구 박용갑 정현태 후보자 2인 경선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을 투입하는 것부터 그건 뭐 아직까지 그런 논의를 한 바가 없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으로 의결하는 과정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나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임종석 전 비서실장 친문계 핵심으로 꼽혀서 공천 여부가 상당히 주목이 됐는데 오늘 결론이 났는데 중성동갑에 공천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캠프에 확인을 해봤더니요. 일단 공식 입장은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제 선거운동은 공식 중단을 하고요. 수기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당에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을 공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워낙에 뇌관처럼 상징 지역처럼 돼버렸었고 사실 윤희숙 전 의원과 결었을 때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도 이제 여러 집회에서 나왔던 바도 국민의힘이 있거든요. 공천한 후보가 윤희숙 전 의원이죠. 그런데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종전에도 이 언론 인터뷰와 전사를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랬을 때 또 그러면 이현주 전 의원이냐 추미애 전 장관이냐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아마 전현희 전 위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었구나. 이게 오늘 그 가르마가 타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임종석 전 실장이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방향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아예 닫아놓고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실제로 그게 현실적으로 오늘로 총선이 44일 정도가 남았나요? 43일인가 남았는데 이게 다른 지역을 간다고 하든 그리고 실제로 권유를 받았다는 송파갑에 간다고 했을 때 이게 유권자분들한테 어떻게 가 닿을지도 좀 당으로서는 고민이 되는 부분일 거고요. 송파갑을 제의했고요. 당에서. 그런데 가지 않겠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랬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게 지금 짚어주신 대로 그랬던 전사가 있기도 하고요. 또 그 지역의 유권자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 경쟁력이 얼마나 되는 곳들 민주당 험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지만 좀 당 내홍이 좀 잦아들기는 어려운 선택지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래도 전략공천위원회에서 공천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경이 있고요. 근데 당내에서는 친문계를 중심으로 좀 반발이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 속에서도 임종석 전 실장을 그 지역에서 배제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정치적인 체급이 크고 상당히 여러 전국 어디에 가더라도 민주당 험지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좀 정치인이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일각에서는 본인이 초재선을 했던 그 지역구 16, 17대 의원을 지냈으니까요. 그 지역에 다시 돌아가는 거에 대한 명분을 제기하는 측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을 열어놓고 또 윤희숙이라는 어떤 경제 전문가 또 여성 이런 부분의 대항마로 좀 고민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서정욱 변호사의 평가를 들어볼까요?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왜 그 지역에서 공천 배제됐다고 보세요?
한마디로 이제 경쟁자의 싹을 미리 짓밟아 버리자. 이낙연 대표는 이제 쫓아냈잖아요. 네.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도 컷오프 사실상 예. 브레이크 주고, 예.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까지 앞으로 이게 잠재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미리 싹을 자르자. 예. 이게 저는 배경으로 보이고요. 예. 오늘부로 이제 그 명문 정당은 이제 끝났고요. 예. 앞으로 이게 치열한 명문 대전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이제 임종석 실장은 다른 지역은 안 갈 거예요. 다른 당으로 가지. 다른 지역은 당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저는 거예요? 이제 무소속이나 아니면 이게 이낙연 신당이 갈 가능성도 있어요. 예. 조직적으로. 예. 지금은 이제 그 서른 의원 또는 이제 박영순 의원 예. 다 탈당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이 지금 공교롭게도 수도권에서 좀 이게 그 이재명 대표한테 학살당하는 분이 호남 본 적이 많아요. 예. 고향이 호남인. 예. 따라서 이제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는 이낙연 대표와 같이 간다면 상당히 호남에서 상당히 선전하지 않을까 이래 보입니다. 윤영찬 의원도 지금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잖아요. 근데 윤영찬 의원이 탈당을 하려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말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어떻게 탈당을 해요? 지금 이게 그 하루하루가 시시각각 바뀌잖아요. 예.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때 말릴 때하고 예. 지금 본인이 컷오프 되는 오늘하고 상황이 같은 게 아니죠. 예. 얼마든지는 바뀔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과하지욕을 참고 경선에 참여하는 예. 이런 분들도 이제 그 물론 경선 지면 예. 탈당해서 출마는 못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굳이 민주당에 남아 있을 이유는 없죠. 예. 저는 윤영찬 의원이나 박용진 의원이 예. 경선에는 참여하지만 예. 송갑석 의원이나 근데 만약에 경선에 져가지고 출마 안 하면 이게 굳이 이 당에 남아 있을까? 예. 저는 얼마든지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당은 탈당할 수 있다 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문재인 전 대통령을 찾아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명문정당 만들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명문정당이 갈라지게 되면 총선 승리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보다는 예. 본인을 이게 결사 보위해줄 이런 이제 본인을 수호해줄 예. 사법 리스크 이런 충성도 있는 이런 의원이 더 필요한 거죠. 예. 예. 전체적인 승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귀령 예. 이분이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잘생겼다고 예. 이런 예. 게 맹목적인 충성심을 드러내는 이런 분을 도봉갑에 공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전체 당의 승리보다 본인을 확실하게 지켜줄 이런 이제 그 의원들 이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공천을 완전히 그 개파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친문계 의원들이라든지 친문계 의원들 또 전 의원들 뭐 친문계 전 장관들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예, 일단 고민정 의원 문재인 정부 때 대변인도 지냈고요. 근데 일단 최고위원직 사퇴를 했네요. 사퇴했습니다. 예. 일단 당에서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좀 입지 그리고 그 공간이 상당히 뭐 좁았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던데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 공천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갈등 요인이 나오고 있고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뭐 긴급하게 최고위원 회의가 뭐 주말 밤에 열리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거기서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것이다 플러스 알파의 설명은 좀 나왔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정 최고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정성호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가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은데요. 예. 이제 당무를 최고위원 회의를 사실상 보이콧한다. 이게 네. 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문제와 연동돼 있다는데 본인은 꼭 그 사안으로 연동돼 있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여러 이 흐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런 보이콧 형태로 의사 표명을 했던 건데 그럴 거면 아예 자리를 내려놔라라고 사실 이제 감정 섞인 이런 인터뷰 내용이 오갔죠.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피로 준비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정성호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고위원 못하겠다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기폭제가 됐다는 사실을 고민정 최고가 또 숨기지 않고 언론에 또 밝히기도 했고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또
말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고민정 최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당 지도부 안에서 뭐 친명이다, 친문이다, 그러니까 여러 색채가 있는 지도부들, 이 의원들이 있지만 친문의 하나의 상징처럼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예. 좀 가교 역할이나 그 중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대표의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수습이 돼야 하겠습니까?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도 사실은 홍익표 원내대표하고 임종석 네. 전 비서실장하고 친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원래 그 지역구가 임종석 전 실장이 지역구였는데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거기서 삼선을 한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여러 가지 좀 중재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나 봐요. 그랬던 걸로 예,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말씀 주셨다시피 16, 17대 때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지역의 현역 의원이었고요. 16대, 17대 때. 예.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오긴 했었지만 본인이 이제 수사선상에 올랐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럼 내려놓겠다. 아. 내가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예. 이 친구라고 예. 이제 알려져 있는 홍익표 의원이 그 당시에 총선을 상당히 좀 임박해서 거의 예. 30일 전인가 한 40일 전쯤에 그 지역으로 가면서 내리 삼선을 한 것이거든요. 예. 또 이런 맥락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서초로 옮기고 원래 예. 출마를 저울질했던 현역 그 지자체장, 성동구청장도 출마를 좀 철회하면서 그렇군요. 임종석 전 실장이 어떻게 보면 교통 정리를 하면서 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예. 이 일련의 과정을 당에서도 모르지 않았던 측면이 분명히 있었어서 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는 경쟁력도 있고 그 지역에 애정이 있는 분을 좀 가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의견을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장미 변호사도 일단 그런 배경을 놓고 보면 공천을 그냥 임종석 전 실장을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네.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도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워낙에 정치적 체급이 있는 능력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뭐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이제 이거 참석을 안 했죠. 예. 아마 이제 오늘도 참석은 어렵다고 재판이 있거든요. 예, 재판이요. 예. 그리고 이제 도중에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도중에 나가버렸잖아요. 예. 아마 이제 오늘 의총은요. 예. 저번하고는 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의원들이 격앙이 돼 있을 겁니다. 네. 저는 이해찬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임종석 구하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예. 이해찬 그랬나요? 대표까지 예. 만나서 공천을 주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에 이제 남은 분은 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과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이런 게 메시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예. 앞으로 이게 좀 지켜봐야 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초대 비서실장이 임종석 전 실장이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심정은요. 예.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나도 쏟고 국민도 쏟았다. 이렇게 친문만 학살할 줄 몰랐다.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말씀입니다. 예. 그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예. 꼭 조금 전에 정성호 의원을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네. 이분이 직책이 없어요. 민주당의 친명 좌장 이런 예. 직책은 없어요. 예. 그런데 본인이 현근택 그때 그 후보 징계도 문자 주고받은 게 높고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818호에 그때도 비선으로 참석했다는 의혹이 나왔고요. 예. 오늘도 이 고민정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퇴라는 뉘앙스 아닙니까? 예. 저는 이런 아무 직책 없는 이런 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예. 이런 분이 당을 오르게 분열로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봅니다.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내 갈등 내용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제 유일한 방법은요.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방법은 이재명 대표가 2개를 내려놔야죠. 2개를 내려놔야 된다고요? 하나는 이게 예. 후보자직, 불출마. 불출마 선언. 그다음에 이 두 번째가 당대표. 지금이라도 이게 내려놔야 됩니다. 이거 안 내려놓고 수습이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당 대표직 내려놓으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 자꾸 무슨 일만 터지면 당대표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365일 당대표 내려놔야 한다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이제 그랬는데 365일 그렇게 안 했잖아요. 예. 지금은 심각하니까 지금 저는 내려놔라고 한번 처음 한 이야기입니다. 예. 365일 내내 한 게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거 외에는 수습 방안이 없어요. 그 외에 왜 그러냐면 수습 방안이 이게 없다. 본인이 불출마해야
노웅래 의원 단식하고 있죠. 예. 그다음에 뭐 돈 봉투든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당 대표적으로 내려놓아야만 공천에 저는 공정성에 승부한다 봐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최근 이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가 어제 리얼미터 조사를 자세히 보여드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저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43.5,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9.5 리얼미터 조사 결과인데요. 최근에 공천과 관련해서 갈등이 커지면서 지지도에도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예. 이건 또 오차 범위를 좀 앞서는 그 지표기도 하고요. 예. 아까 근데 말씀 주신 민주당 의원총회 관련해서는요. 말씀해 주세요. 예.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군요? 직전에도 당에 확인을 해봤고 예. 아마 재판 일정이 말씀 주신 대로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아마 조율이 됐던 것 같고요. 네, 네. 아마 거기서 이걸 뭐 예전에도 회피한다 뭐 한다 이랬기 때문에 더 의지를 갖고 들어가 있는 그렇군요.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런 지표 엄중하게 새겨야죠. 네.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공천 잡음 뭐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 믿고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뭐래도 이번 정부 심판해야 되는 기류가 예. 분명히 있습니다. 예. 민주당의 향한 목소리에는요. 이 현장에서 뛰는 예비 후보들 제일 많이 듣는 게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못하는데 네. 민주당이 좀 제대로 공격 좀 해달라. 제대로 이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해달라라는 목소리 상당히 많이 듣는다라는 예. 겁니다. 대선 때 사실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토하는 그런 유권자들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엄청 지지해서 뽑은 것보다는 예. 뭔가 민주당을 심판하는 성격으로 뽑은 부분도 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상황이 이번 총선 국면에 적용을 해보면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한 짝꿍입니다. 한 세트예요. 그걸 지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국민들 굉장히 현명하신데 그걸 그대로 보실까요? 어떤 의혹에 함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답변 못하는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공당의 그냥 대표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아류인 성격이 분명히 있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공세를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국민들 그리고 유권자들을 선택받을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넓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중에 이제 국민의힘 공천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아침에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조용하다. 오히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민주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잡음이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공천 내용을 이제 보니까요. 친윤계 의원들이 대부분 공천 받았던데요. 그 당시 때 이제 친윤 중진 희생론 막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대부분 공천 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일단 윤 대통령은 이제 공천에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있고요. 예, 물론 민주당 주장이고요. 예. 예. 근데 친윤 중에요. 예. 가장 핵심은 이제 장제원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리고 이제 40년 지기 친구 석동현 평통 이번에 컷오프 됐죠. 예. 그다음에 술 친구라고 본인이 이야기했던 우리 박승민 의원은 울산에서 3인 경선을 하고 경선하기로 있잖아요. 했죠.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들, 여명, 예. 그다음에 최지우, 예. 그다음에 이동석 전부 이게 경선에 졌습니다. 네. 지금 이게 대통령실이 무슨 특혜를 받았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예. 두 명이에요. 예. 검사 공천, 바로 이제 부산의 주진우, 예. 그다음에 용인갑의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두 명의 검사 출신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조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공천 받았던데요. 그분은 이제 뭐 지역에 따라 되는 거고 예. 검사 출신 아니고요. 예. 근데 제가 반박하고 싶은 거는 예. 자, 검사 출신이 2명 받은데 이재명, 정진상, 김용의 변호인 출신은 6명이나 결선 갔습니다. 예. 박균태 의원은 광주에 갔고 예. 조상호 변호사 검천에 결선 갔어요. 그다음에 임윤태, 남양주갑에 최민희 씨가 붙습니다. 예. 그다음에 김기표, 서른 지역입니다. 다 이게 김용 변호인이에요. 그다음에 이근태, 부천병의 정지상 변호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정지상, 김용을 변호하는 변호인 6명은 특혜를 누리고 예. 검사는 딱 2명입니다. 예. 이걸 가지고 저는 검사 공천 비판하면 안 된다 봐요. 자, 장유 변호사 얘기 네.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사건을 했던 변호인들 전략 공천된 예는 없습니다. 예. 지금 이원모 비서관 강남 의뢰 신청했었죠. 예. 그리고 뭐 교통정리가 잘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용인 갑으로 사실상 전략 공천된 이 지역 보수에서 내리 3선 했던 지역입니다. 네. 3번 승리했던 아주 양지 중에 양지예요. 이게 대통령의 그렇군요. 사실상 가족들끼리 대단히 친분이 있는 예. 그런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전용기에 그 대통령 전용기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타서 또 예. 부설에 오르기도 했고요. 보기 좋지 않습니다. 네. 주진우 비서관 어떻습니까? 대통령 오른팔이죠. 김건희 여사, 그 최은순 씨 네. 모든 법률 리스크 다 알고 관리하고 이랬던 인사입니다. 거기 하태경 의원이 왜 본인의 지역구를 그렇게 3선씩이나 하면서 다졌던 지역구를 물려줬겠습니까? 예. 본인이 공천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 꽃길에 대통령과의 어떤 이런 친분으로 그리고 대통령의 오른팔이라는 이유로 가는 걸 이걸 어떻게 쇄신이고 감동이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민주당과 비교해서 국민의힘 공천이 좀 비교적 조용하고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 아니냐.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현역 의원들 자리 보존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감동이지만 또 예. 역설적으로 잡음도 안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자리 보전을 해주는 것 같습니까? 아마 그 잡음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어떤 혁신 공천할 자신감과 능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대비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인요한 혁신이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뭐 부인과 자녀만 빼고는 다 바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 중진들은 예. 뭐 예, 발도 예. 못 붙이게 할 것처럼 큰 소리 쳤습니다. 그 당시에 국민들 환호하셨다고 저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정반대의 풍경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펼쳐지고 있죠. 현역들 그냥 불패하고 있습니다. 정치 신인들 누구 하나 제대로 공천받고 있지 못합니다. 네, 이제 이 공천은 지금 지역구 공천인데요. 지금 뭐 75% 이상 했다고 하니까 이제 8분 응선 곧 넘을 것 같은데 비례대표 공천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윤심 공천이 비례대표 때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국민의힘은요. 예. 한마디로 이제 조용한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조용한 감동.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한동훈 위원장이 불출마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 인요한 혁신위원장 불출마 희생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장제원 최측근이 불출마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저는 조용한 감동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현역이 무조건 살려주는 게 아니고 예. 그거는 이제 시스템에 따라 물갈이 하는 거죠. 아마 이제 충청권은요. 현역이 강세를 보여요. 예. 왜냐하면 신인들이 몇 달 안 했거든요. 예. 그런데 대구 경북 가면 아마 이제 그거는 현역이 많이 고전할 겁니다. 예. 오랫동안 이게 그 대구 경북에 갈고 닦은 경쟁이 많거든요. 예. 저는 상당히 시스템에 따라 물갈이 되고 이거 50억 뭐 쌍특금 때문에 현역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다음에 뭐 이준석 신당의 이삭죽기 겁이 나게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네. 오로지 원칙과 시스템에 따라 물갈이하기 위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요. 친윤계 중진 의원들의 희생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장전 의원만 불출마 선언을 했고 그 이후로 이제 중진 의원들의 계속 희생이 좀 뒤따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없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뭐 그 장재원은 한 분인데 예. 제 말은 친윤이라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지만 예. 친윤이 죄는 아니잖아요. 예. 친윤이라는 이유로 전부 이게 불이익받고 다 정견퇴해야 됩니까? 정권의 공신들이에요. 예. 저는 뭐 근데 똑같이 시스템에 따라 한 거 아닙니까? 권성동 의원은 경쟁력이 탁월했잖아요. 예. 그래서 공천 받은 거고 예. 나머지 뭐 윤한홍 의원이나 예.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 경쟁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기는 공천에 따라 한 거지 친윤이 범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시스템에 따라 제대로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야 공천 이야기를 여기까지 좀 듣고요. 제3지대 이야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신당 명당에 신당 이름에 조국 신당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선관위에서 안 된다고 했나 봐요. 네, 예. 왜냐하면 조국이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조국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때는 한 특정인 조국을 떠올릴 예.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람 이름이라고 인식됐을 때 유권자들에게 사전선거운동 성격이 있다라고 선관위에서 좀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서 조국 신당이라는 부분을 그냥 정식적인 당명으로 쓰는 것은 좀 안 된다는 취지의 좀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은 출마가 확실하다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지역구로 나설지 비례로 나설지는 이후에 결정하다고 했네요.
어떻게 할것 지금은 같아요? 예. 이게 당을 창당 작업을 하고 있는 초기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조국 전 장관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지금 시점에 저는 개인적으로 불출마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국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선거에 임박해서도 본인의 출마를 강행할지는 사실은 여러 상황들을 저울질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기본적으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아마 네, 항소심 내용 그대로 된다면 실형 2년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 입지가 또 좁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이런 어떤 재판 상황과 이런 법률적인 리스크 관리와 맞물려 가지고 본인의 실질적인 출마 여부도 사실 연동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가능성도 같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신당 이야기 좀 하면서요. 총선 비례대표 3번 개혁신당이 아닌 조국 신당에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요. 예. 지금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투표할까? 예. 저는 한 표는 이제 지역구는 민주당 후보 줄 거예요. 예. 근데 예. 비례는요. 네. 저는 조국 신당이 문재인 대통령도 찍을 거로 봐요.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예, 마음에 예. 빛이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가 있는 당에 찍어줄 이유가 없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친문하고 친명이 갈등이 커질수록 오히려 이제 친문재인 세력은요. 예. 조국 신당 쪽으로 아마 이게 찍을 가능성이 그래서 많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 민주당에 상당히 표를 조국 신당이 잠시 간다. 이렇게 봐요. 예. 그리고 이제 개혁 신당은요. 국민의 표를 못 가져가요. 이미 이준석 대표는요. 예. 야당입니다. 우리나라 정당은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대통령을 보유한 정당. 이걸 집권 여당이라 해요. 예. 나머지 다 야당입니다. 예. 자기들끼리 표 갈라먹어요. 따라서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도 야당 표 갉아먹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 미래가 압도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래 보이고.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이 열석이 목표라고 했거든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열석까지는 안 될 거예요. 열석까지는 아마 안 될 이제 것이다. 그 예. 제 생각에 한 10% 내외를 얻으면요. 예. 한 이게 대여섯 석 정도는 예. 이게 가능하다. 근데 개혁 신당 이준석 신당은요. 예. 제가 보기에 5% 넘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거기는 많아봤자 한두 석이다. 그래서 제가 조국 신당이 더 선전할 거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장미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뭐 이른바 컨벤션 효과가 좀 있는 걸 감안하더라도 예. 두 자릿수 대 지지율이 나오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그렇고 민주당의 이른바 비례연합 정당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그 정통적인 지지층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뜻 좀 표를 못 주고 마음을 못 주는 부분도 있어서요. 예. 사실 조국 신당으로 좀 갈라지는 부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열린 민주당의 좀 전철을 밟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그렇군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디에 출마할 것 같습니까? 지역구? 저는 뭐 대구 이야기가 나오고 예, 동탄 분구되면은 그쪽으로 대구 이야기 나올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전 양천갑에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구자룡 변호사라는 분이 지금 결선에 가 있긴 예, 하지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뭔가 좀 아바타 뭐 이런 성격이 또 있거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하지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가 그 부분의 대항마가 되겠다라는 상징적인 조수진하고 부분도 경선하게 돼 있습니다. 있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출마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지역구예요. 예. 그렇죠. 비례로 이제 도망갈 명분이 없잖아요. 아마 지역구는 가는데 예. 저는요. 아마 동탄이 분구되면 예. 거기에 그 이원욱 화성을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동탄 분구가 양양자 의원독의 그 용인갑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게 당력을 반도체 그 지역에 아마 집중한다는 차원에서 동탄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선 아직 43일 남았고요. 또 그때까지 민심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장미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혁신위원장 시절에 희생을 많이 요구하셨고 원장관님은 그에 대해 응답하셨지만 사실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응답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번 공천에서도 공천위원장님이 아주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뭐 눈에 다 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천이 다른 당에 비해서 잡음 없이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동이 없다라는 소위 억가를 하시는 분도 있으신데요. 감동적인 희생과 헌신을 해주시는 우리의 중진들 그리고 승복해 주시는 후보님들의 공입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상대원 국회의원은 불출마 선언 시
민심은 전심이다. 민심은 전심이다. 민심은 서울시 함께 현재 국민의힘 분당구 국회의원 지역구는 경선 중에 있습니다. 저는 어제 공관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흑색 선전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돌고 있는 오늘 이러한 경고 조치 기사가 남발되는 것이 공정한 경선 맞습니까? 단수 추천 지역 두 곳입니다. 강원, 강릉시, 김성동 마치겠습니다. 지역 예비 후보자들과는 말씀 나눠주신 건가요? 어떻게 단결시키고 계신 건가요? 거기 예비 후보들이 많으신데 이게 어떻게 얘기를 드릴까요? 여기 개항에 온 것은 험지를 가시겠다, 희생을 하겠다. 그래서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됐고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개인 자격으로 여기 왔습니다. 인천 분들이 힘을 이렇게 보태주면 우리 원희룡 예비 후보께서 틀림없이 더 큰 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비 후보가 아니죠, 이제 후보죠. 아직은 예비 후보. 예비 후보. 아.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가 10,000명 안팎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저녁 7시 기준 99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80.6%인 9,909명이 사직서를 낸 걸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8,900여 명으로 전체의 72.7%에 달했습니다. 다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복귀와 관련해 정확한 통계를 집계하기가 어렵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꽤 복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관련 환자 피해는 51건이 신규 접수돼 278건으로 늘었습니다. 오늘부터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가 유연화됩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 속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한 간호사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행법에 나온 간호사 업무부터 볼까요?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그리고 의사의 지도 아래 시행되는 진료의 보조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행위별로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동안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인데도 도맡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거나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하는 의료 행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진료지원 인력 시범 사업을 시작해서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병원장이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업무가 조정되는 대상은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로 거론되었던 진료보조, PA 간호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PA 간호사들은 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필수 의료 분야에서 약물 처방과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 업무 전반을 대신해 왔습니다. 임상전담, 수술실 간호사 등으로 불려온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격하게 법적으로 보면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감독 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건 불법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간호사가 의사의 위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범위가 병원장 재량으로 돼 있어서 실제 어느 선까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시범 사업이어서 한시적인 조치인 만큼 그동안 요구해온 법적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어서 실제로 간호사들의 처지가 개선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대전에서 응급실을 찾다 숨지게 된 80대와 관련해 정부가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즉각 대응팀을 설치해 비슷한 상황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전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80대 어르신이 사망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대전광역시, 소방청, 중앙응급의료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진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자로 보건복지부 내에 즉각 대응팀을 설치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역 의료 현장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국내에서 파는 제품들은 정부가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각종 인증을 받는데요. KS마크 같은 국가 인증만 해도 250개가 넘는데 정부가 중복되거나 절차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는 인증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수출 효자 품목 김. 그런데 가공 방법에 따라 국가 인증은 따로따로입니다. 조미김은 수산 전통식품의 품질 인증, 마른 김은 김 및 김 가공품 품질 인증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름이 다른 만큼 인증 기준과 절차도 다릅니다. 업체 입장에선 절차가 번거롭고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지적에 따라 정부가 올해 안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계량기 인증도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진 제품 하나하나를 모두 검사하다 보니 가스와 수도, 저울 등 6종류만 따져도 1년 검사량이 650만 건에 달합니다. 검정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돼 비싸지고 출고 시간도 더 걸린다며 업체들은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표본 검정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전체 257개 법정 인증 제도를 전수조사해 189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인증 24개를 폐지하고 평가 항목과 절차 등이 중복되는 8개는 통합, 그리고 비용과 절차가 과도한 인증 66개는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유사 인증 91개는 표준 인증 목록에서 없앨 계획입니다. 인증제도 개선으로서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감축되는 비용이 1,527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또 사전 인증 대신 이 기업이 제품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 관리 방식 인증 제도를 도입해 민간 자율성을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9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측의 군사적 밀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수백만 발로 추정되는 컨테이너 6천여 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향후 재래식 전력 가운데 무인기 체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지난해 8월 이후 최근까지 러시아에 보낸 컨테이너가 6,700개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컨테이너 숫자로 미루어 152mm 포탄은 300만 발 이상, 122mm 방사포탄은 50만 발 이상 등 수백만 발이 러시아에 전해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현재 북한 군수공장 수백 개 가운데 30%가 가동 중인데 러시아 관련 공장은 모두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보낸 컨테이너 숫자는 30% 정도 더 많다며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북한이 식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무기 관련 부품도 포함된 것 같다며
나중에 완성체로 받기 위해 부품 소재들을 러시아가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군사과학 기술이 러시아보다는 뒤지니까 러시아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도무기 체계들의 유도 장치들은 러시아가 직접 만들고, 그래서 북한은 거기에 이제 로켓 추진체 부분을 조립해서 넘겨주는 게 아닌가로 추정이 됩니다. 신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 폐기를 전후로 북한 전방 지역에서의 무인기 동향은 크게 바뀐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앞으로는 재래식 전력 가운데 무인기 체계를 중심으로 전력을 증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들어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계속 발사하는 데에는 러시아 판매를 앞당기려는 의도도 있지만 우리 해군 전력보다 열세인 상황을 고려해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거나 도발용 목적도 있는 것 같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이 핵 탑재 수단인 건 분명하지만 아직까진 부정적으로 본다며 앞으로 북한이 계속 시험 발사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9월 북한이 전술핵 공격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김군옥 영웅함은 진수식 이후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내부 장비를 장착하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신 장관은 북한의 다음 정찰위성 발사 시점에 대해서는 4월 초로 예상하지만 빠르면 다음 달에 발사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택시 완전 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 노동자 고 방영환 씨의 연결식이 5개월 만에 치러졌습니다. 방영환 열사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시청 앞에서 연결식을 열고 방 씨의 죽음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방 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가수 나훈아 씨가 사실상 가요계 은퇴를 시사하는 편지와 함께 마지막 콘서트 계획을 알렸습니다. 오늘 소속사가 공개한 편지를 보면 나훈아 씨는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고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에 깊은 진리의 뜻을 따르고자 한다고 적었습니다. 가수 인생 58년을 마무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나훈아 씨의 마지막 콘서트는 오늘 4월부터 7월까지 인천과 청주, 울산과 창원, 천안과 원주, 전주 등에서 열립니다. 오늘도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온화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낮 기온도 9도로 예년보다 높아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여전히 쌀쌀하니까요. 큰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하늘빛이 다소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대기질은 전국적으로 양호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도, 대전 0도, 부산은 3도가 예상되고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1에서 2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9도, 광주 13도, 대구는 12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모레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3일절 연휴에는 꽃샘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